안녕하세요. 제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처참한 광경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70대 여자입니다. 요즘 한 가지 낙이라면 다른 분들이 들려주는 이 사연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고민도 한번 털어놔 볼까 싶어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됐습니다. 저희 집은 정말 특별한 가족들이 살고 있어요. 남이 보기엔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들인데요. 저희가 한 지붕 아래 같이 살게 된 이유, 그리고 제 고민을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 평생 백반집을 운영하며 아들과 딸을 키웠어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을 다녔고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아들과 딸은 어릴 때부터 속 한번 썩이지 않고 공부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명문대학을 졸업해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저희 딸 역시 대학 졸업 후엔 지방에 있는 큰 기업에 들어가 일을 했답니다. 저희 식구들 모두 성격이 조용한 편이라 다 같이 모여도 시끌벅적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희 집 분위기가 한순간에 달라지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들이 결혼하면서부터였죠. 며느린 첫인상부터 너무나 활달하고 밝았어요. 저와 남편에게도 어찌나 싹싹하게 자라던지 단박에 저희의 마음을 사로잡았답니다. 그런 며느리 집엔 사정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건 바로 며느리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만 시골에 살고 계시다는 거였죠. 첫인사를 할 때 며느리가 자신의 가정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참 의젓해 보이더라고요. 그래, 부모님께선 지방에 계시다고? 아, 저희 어머닌 제가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사실 얼굴도 잘 모르고요. 아버지 혼자 지방에 계세요. 평생 농사 지으며 절 키우셨고요. 아이고, 그런 줄은 몰랐네. 아버지 혼자 딸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어.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도 저희 아버지세요. 물론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쉽긴 하지만 아버지가 엄마 못까지 절 최선을 다해 키워주셨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 누군가에겐 약점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는 점을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서 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결혼하고서 신혼집을 저희 집 근처로 마련하게 되었어요. 특히나 며느리는 절 정말 많이 따랐습니다. 결혼했을 때가 며느리가 30대 초반이었는데 바로 임신을 해서 처음부터 저희 집에 자주 오더라고요. 시댁이라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전혀 그런 불편함 없이 마치 친정에 오는 것처럼 자주 오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도 힘들지도 않은지 자꾸 저희 집으로 찾아올 때 제가 슬쩍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예, 진영아, 우리 천천히 친해져도 된다. 너 불편해도 꾹 참고 올 필요 없어. 내가 시어머니지만 나도 한때 며느리였잖니. 네 마음 다 알아. 그렇게 너무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시간 지나면 다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거야. 어머님, 전 여기 오는 게 좋아서 오는 건데요. 저 어머님이 해주신 밥도 너무 맛있고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어서 저 솔직히 너무너무 좋아요. 전 그런 며느리 말에 울컥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 역시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며 엄마의 정을 많이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저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며느리가 안쓰러우면서도 참 좋았습니다. 그 뒤로도 며느린 자주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아유, 진영아, 집에서 그냥 쉬지 못하러 왔어. 어머님 오늘 김장하신다면서요. 제가 당연히 도와야죠. 저 뭐부터 할까요? 나 혼자 설렁설렁 하면 되는데 내가 명지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기어코 너한테 말한 거야? 아유, 정말 넌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저기 가서 그냥 앉아 있어. 금방에서 수육에 김치 먹자 우리. 에이, 어머님, 저도 같이 할래요. 저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해보고 싶어요. 저 시켜주세요. 결국 그날 김장은
며느리와 둘이서 하게 됐는데 며느린 배가 불룩 튀어나와 힘든데도 너무 즐겁게 웃으며 김장을 도와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고 미안하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며느린 저희 집 복덩이였어요. 가끔씩 지방에 있던 딸이 올라올 때면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는데 항상 어디서 알아오는지 가족들끼리 하는 놀이를 찾아와선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한 번은 설거지 내기로 고스톱 한 판을 친 적도 있었죠. 자, 아버님, 오늘도 빼기 없기예요. 오늘 진 사람이 혼자서 독박으로 설거지하기. 아셨죠? 알았다, 알았어.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오늘 한번 본때를 보여주지. 에이, 아버님, 저번에도 저한테 지셨잖아요. 좋아요. 오늘은 제가 한번 봐드리죠. 에헤이, 봐주긴. 절대 봐주지 마. 전엔 내가 봐준 거야. 오늘은 진짜 제대로 할 거니까 각오해. 그렇게 며느린 저희 남편에게도 참 살갑게 잘하더라고요. 남편은 직장에서 퇴직하고서 좀 울적해하는 날도 많았는데 유독 며느리가 집에 올 때면 많이 웃고 즐거워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역시 며느리가 집에 올 때마다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중에 손주가 태어나고 나선 며느리는 더 자주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늘 저희 남편에게 손주를 안겨주곤 했습니다. 손주를 데리고서 어디 가까운 곳에 놀러 갈 때면 항상 저를 데리고 갈 때도 많았어요. 아버님, 어머님, 얼른 외투 챙겨 입으세요. 저희 놀러 가요. 우리 둘이? 아유, 됐다. 우리까지 가면 네가 신경 쓸 게 너무 많잖니. 우린 괜찮으니까 니들끼리 가. 아이, 왜요? 이럴 때 콧바람도 쐬고 그러는 거죠. 얼른요. 저기 공원에 꽃도 많이 피고 산책하기도 너무너무 좋대요. 얼른 가요. 얼른요. 알았다, 알았어. 하여간 내가 우리 며느리 덕에 여기저기 구경을 잘하네. 며느린 저희뿐 아니라 아들에게도 참 잘했고 멀리 사는 딸에게도 자주 연락을 하며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그럼 며느리에게 고마워 저희 역시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죠. 간간히 사돈을 초대해 같이 식사도 하기도 했고요. 며느리가 티를 내진 않았지만 홀로 사는 아빠를 많이 신경 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 번씩 사돈을 챙겨드리면 며느리는 늘 저희에게 정말 고마워하곤 했습니다. 그런 사돈이 아들이 결혼하고서 2년차 되던 해 세상을 떠나셨을 땐 저희가 모두 지방으로 내려가 장례를 직접 치러드렸어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나서 며느리는 저와 남편의 손을 꼭 부여잡고 고마워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드려요. 솔직히 저 혼자 장례 치르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했을 거예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덕분에 저희 아빠 정말 잘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아니다. 에휴,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겠어. 가족인데 당연히 우리가 챙겨야지. 사돈께서도 착한 딸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랄 거다. 그러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어. 그 뒤로 며느린 저희에게 더 잘했습니다. 쉬는 날엔 어김없이 저희 집으로 와 하룻밤 묵고 가곤 했고 전화도 자주 하면서 저희를 챙기더라고요. 아들, 딸은 좀 무뚝뚝한 편이라 살가운 자식이 어떤 느낌인지 사실 잘 몰랐었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저희를 살갑게 챙겨주니 참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그런 저희 집에 큰 사건이 벌어진 건 며느리가 시집 온 지 3년차 되던 해였어요. 당시 퇴직을 하고서 제 백반집에서 일을 도왔던 남편이 자꾸만 서빙하다가 음식을 다 쏟아버리곤 했습니다. 워낙 깔끔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이라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는데 갑자기 저러니 저 역시 걱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며느리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나이 들면 아무래도 근육도 약해지고 아니면 신경의 염증도 생길 수 있대요. 아버님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검사? 병원에 가봤더니 그냥 무리해서 그런 것 같다던데 검사를 꼭 받아봐야 할까? 괜찮을 땐 또 좀 괜찮거든. 혹시 모르니까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했으면 빨리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며느리 권유로 남편은 큰 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검진 결과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남편이 루게릭병이라는 몹쓸병에 걸린 거였습니다. 많이 흔한 병도 아니라는데 그동안 건강하게 잘 살아온 남편에게 이유도 없이 그런 병이 생겼다는 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원인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니 할 수 있는 거라곤 더 이상의 진행을 막는 것밖에 없었고요. 온 가족이 정말 좌절하고 슬퍼했습니다. 딸과 아들은 일을 그만두고서 남편의 간병을 하겠노라 서로 앞다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딸과 아들을 말리고서 나선 건 바로 며느리였죠. 남편의 간병으로 다 같이 모여 얘기를 나누던 날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아가씨, 어머님, 어차피 제가 일도 지금 쉬고 있으니까 제가 아버님 돌볼게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직장 그만두고 간병하겠다고 하면 아버님이 더 힘들하고 슬퍼하실 거예요. 그러니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게 어떨까요? 아유, 어떻게 너한테 그걸 맡기니? 아니다. 내가 차라리 백반집 정리해서 우리 남편 간병은 내가 해야지. 앞으로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진다는데 내가 하는 게 맞아.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혼자 아버님 돌보는 것도 힘들잖아요. 일단은 제가 아버님 간병하고 나중에 어머님이랑 같이 간병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우리 힘내요. 네? 그렇게 남편은 투병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 병이라는 게 참 사람 마음을 옥죄어오더라고요. 남편의 상태는 해가 지날수록 점점 나빠졌고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하루하루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혼자 걸을 수 있었던 남편이 1년, 2년 지나며 점점 다리에 힘이 풀리고 자주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걸을 수 있었을 땐 백반집에도 와서 앉아있곤 했었는데 나중엔 그마저도 힘들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몸이 점점 굳어가니 옷을 갈아입는 것도 힘들었고 밤엔 경련이 오면서 밤새 제가 다리를 주물러야 했습니다. 결국 백반집을 정리하고서 저 역시 남편의 간병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때 저희 며느리가 없었다면 전 사실 여러 번 크게 좌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휠체어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말도 잘 못하고 음식도 잘 먹지 못했었는데 며느리가 그런 남편을 늘 따뜻하게 대하며 손수 일일이 미움을 떠먹여주곤 했습니다. 아버님, 맛 괜찮으시죠? 서둘러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드세요. 시간 많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편하게 드세요. 이따가 재영이 어린이집에서 끝날 때 저랑 같이 산책할 겸 밖에 나가서 콧바람도 쐬고 그래요. 아셨죠? 아이고, 당신 좋겠네. 밖에서 바람도 다 쐬고. 난 요 근처밖에 못 가는데 며느리 덕에 멀리도 가보겠네. 애미야, 고맙다. 네가 이렇게 와주니 내가 그래도 한숨 돌리는구나.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와야죠. 어머님 혼자 힘드실 텐데 아버님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님도 낮잠 좀 주무세요. 어제도 아버님 다리 주무르시느라 힘드셨잖아요. 그런 며느리 덕분에 전 힘든 간병 생활 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었답니다. 사실 남편이 휠체어 생활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투병한 지 5년이 지나며 남편은 결국 온몸이 굳어갔고 침상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침상 생활을 하기 시작하자 정말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더라고요. 굳어진 근육이 더 이상 더 굳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풀어줘야 하고 집엔 산소호흡기까지 설치가 되면서 집은 어느새 병실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죠. 그때쯤 되니 제일 걱정되는 게 바로 남편의 욕창이더라고요. 하루 종일 누워 있었기 때문에 신체 어느 한 부분이 계속 눌리면 그 부분이 짓무르고 금방 욕창이 생기곤 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선 정말 쉴 새 없이 남편의 몸을 이리저리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키가 좀 큰 편이라 저 혼자 하루 종일 몸을 이리저리 이동시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때마다 며느리 매일같이 와 그 일을 다 해주곤 했죠. 옆으로 눕혀 쿠션을 끼워주고 등과 팔다리 사이에 베개를 넣어 남편이 편하게 누워있도록 해주곤 했습니다. 또 보습제도 어찌나 꼼꼼하게 발라주는지 오시는 의료진들마다 관리를 너무 잘한다며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전 정성으로 남편을 돌보는 며느리에게 늘 감사하고 미안했습니다. 에이미야, 오늘 간호사 선생님 왔다 가셨는데 너무 관리를 잘했다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구나. 이렇게 깔끔한 사람 별로 없다고? 이게 다 네 덕이다. 많이 힘들지? 아휴, 정말 고맙다. 어머님, 저보다 어머님이 더 힘드시죠. 전 이렇게 가끔씩 와서 하는 거지만 어머님이 옆에서 내내 아버님 간병하시잖아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오히려 죄송해요. 아유, 죄송하긴. 네가 없었으면 내가 여지껏 어떻게 버텼을까 싶다. 그때쯤 남편은 눈동자 약간의 손가락 움직임으로만 소통이 가능했었어요. 늘 팔팔하던 남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굳어진 몸에 갇혀 있다는 게 전 너무나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어루만져 준 것도 바로 며느리였죠. 아들은 열심히 직장에 다니며 종종 집에 와 저녁 간병을 도왔고 딸은 주말마다 집에 올라와 간병을 도맡아 하곤 했습니다. 특히나 딸은 저희 며느리에게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언니, 힘들죠? 언니한텐 제가 진짜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자식인 내가 와서 간병을 해야 하는데. 아이, 그런 소리 말아요, 아가씨. 아가씨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아버님이 아가씨 일하는 거 얼마나 뿌듯해하고 좋아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여긴 걱정하지 말고 아가씨는 열심히 일하고 절대 일도 그만두지 말아요. 아버님이 아가씨 그 일 그만뒀다고 하면 정말 너무 슬퍼하실 거예요. 저희 가족에겐 며느리 누구보다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사람이었답니다. 며느리가 없었다면 정말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무너졌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무려 7년의 세월 동안 남편은 투병을 하게 되었고 결국 7년 만에 폐렴이 악화되면서 그렇게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이 어떤 유언도 남기지 못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슬퍼하더군요. 시집 오고서 누구보다 자신을 예뻐하고 좋아해 주던 시아버지라며 이별을 정말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나고 나니 제 마음속엔 크게 구멍이 난 듯 헛헛하더라고요. 간병할 땐 참 힘들고 고됐는데 그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남편이 그저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며느리 매일같이 절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식사 안 하셨죠? 저랑 같이 점심 먹어요. 제가 고기 재워왔는데 아주 맛이 기가 막혀요. 얼른 앉으세요. 제가 금방 구워드릴게요. 아유, 괜찮은데 난 입맛이 영 없어서 밥 안 먹을란다. 에이, 왜요? 사람은 밥심인데 당연히 밥 드셔야죠. 어머님, 얼른요. 절 봐서라도 한 수저만 뜨세요. 네? 딱 한 수저만 떠보시고 그래도 입맛 없으시면 제가 또 다른 거 해드릴게요. 네? 남편이 떠나고서 헛헛했던 제 마음은 그렇게 며느리가 따뜻하게 채워주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 온 지 10년 만에 저흰 두 번의 이별을 겪게 되었고 그 이별의 아픔을 서로 공유하며 저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아들 내외 사이가 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떠나고서 아들은 점점 더 바빠졌어요. 출장도 전보다 더 자주 가기 시작하고 집에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을 때도 늘 며느리와 손주만 오고 아들은 바빠서 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물어보면 항상 바쁘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애빈 오늘도 안 오는 거니? 요즘에 그렇게 일이 바쁘다니? 전화라도 통 받지도 않고 말이야. 그러게요. 요즘 그이가 일이 많이 바쁜가 봐요. 나중에 그이 시간 되면
그때 꼭 와서 어머님 뵈라고 할게요. 저도 사실 요즘 남편 얼굴 자주 못 봐요, 어머님. 그래? 바쁘다니 뭐 어쩔 수 없다지만 너 혼자 살림하고 애 돌보느라 힘들겠구나. 그래요, 언니. 오빠는 아무리 바빠도 집안에 신경을 좀 써야지. 요즘 보니까 오빠 너무 바쁘던데 언니가 오빠를 너무 다 봐주는 거 아니에요? 한 소리 해야 돼요, 그런 건. 아이, 다른 것 때문도 아니고 일 때문인데 제가 어떻게 한 소리를 해요. 이것 봐요. 새언니가 이렇게 너무 착해서 그렇다니까. 오빤 진짜 복 받은 거야. 착한 며느린 아들이 바빠도 모두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전 그런 며느리에게 참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주말에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왔는데 밥을 먹다가 보니 며느리가 졸고 있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 며느리를 깨워 물었습니다. 아유, 애미야, 너 잠을 못 잔 거야? 아니, 갑자기 잠들어서 놀랐네. 아유, 네가 얼마나 피곤하길래. 어머, 어머님, 제가 잠들었었어요? 아니, 요즘 몸살기가 좀 있어서 약을 먹었더니 깜빡 잠들었나 봐요. 저 괜찮아요, 어머님. 그때 옆에서 손주가 하는 말을 듣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손주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어제 아빠랑 싸워서 잠 못 잤어? 뭐? 엄마랑 아빠랑 싸웠어? 네, 할머니, 어제 엄마랑 아빠랑 싸웠어요. 아빤 그냥 나가버리고. 아니, 애미야, 둘이 싸운 거야? 아유, 왜? 요즘 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동안 너무나 사이좋게 잘 지내는 줄 알았던 아들네가 갑자기 싸웠다고 하니 전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한편으론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 아들이 갑자기 바빠졌다니 며느리 입장에선 좀 서운할 수도 있겠다 싶었고요. 그땐 그저 아들네가 단순한 부부싸움을 한 건가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래서 그런지 표정도 많이 안 좋고 힘들어하길래 그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달래주고 보냈었죠. 그때 제가 진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도 참 많이 합니다. 며칠 뒤 봤던 며느리는 전보다 더 많이 야이고 살이 빠져 있었어요. 어쩐지 며느리가 어디가 아픈 게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애미야, 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니?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 제가 운동을 시작해서 그런지 살이 좀 빠졌나 봐요. 별일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렇게 빠질 정도라면 어떡해. 운동해서 뺄 살이 어디 있다고. 저 안 보이는 군살들 많아요. 어머님, 제가 갈비찜 해왔는데 이거 두고두고 드세요. 요즘 통 입맛이 없으시다면서요. 그런 와중에도 며느린 제 걱정만 하며 절 잘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한 열흘간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다며 얘기를 꺼내더니 뜬금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한 열흘 해외 출장 다녀오게 될 것 같아요. 아휴, 또? 아니, 일하느라 바쁜 건 이해한다만 너 너무 자주 출장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출장을 가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얘기하는 거야? 그게 다녀와서 엄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내한테 별말하지 마시고 당분간 아내랑도 만나지 마시고 저 출장 다녀오고서 저랑 둘이서 얘기 한번 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를 보지 말라니. 아니, 왜? 니들 뭐 싸우기라도 한 거야? 할 말 있으면 지금 해. 나중에 할 필요가 뭐가 있니? 일단 다녀와서 얘기 드릴게요. 당분간 애엄마 그냥 두시고 웬만하면 만나지 마세요. 아셨죠? 저희만 가볼게요. 수상한 말을 남기고 떠나는 아들을 보며 정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새벽 일찍 나가야 한다며 출장길에 올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날 아침 딸이 어쩐 일로 전화가 왔더군요. 그런데 딸의 전화를 받고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마, 오빠가, 왜? 오빠가 왜? 오빠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대. 뭐라고? 해외 출장길에 올랐던 아들은 현지에서 이틀 만에 심장마비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였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런 일에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고 말았어요. 급하게 딸과 며느리가 현지로 출국했고 그곳에서 절차를 받고 며칠 만에 다시 아들은 싸늘한 채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온 관을 보면서 전 너무 거짓말같이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잘 다녀오겠노라 인사했던 아들이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저만큼이나 믿지 못했던 사람은 바로 며느리였죠. 며느린 장례식 내내 고개도 들지 못하고 오열하며 그렇게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슬픔 속에 아들의 발인이 끝나고서 웬일인지 며느리와 손준 발인 후 장례가 끝나자마자 소리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혹시나 집으로 간 건가 싶어 전화를 해봤지만 며느린 제 전화를 받지도 않더군요. 딸도 전화를 해봤는데 딸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처음엔 집으로 가봐야 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무척이나 슬프고 괴로웠기 때문에 며느리도 저만큼 힘들겠구나 싶어 며느리에게 애도할 시간을 좀 줘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정신이 들면 다시 전화가 오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분명 제가 몇 번이나 전화를 해서 부재중이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에도 그 다다음 날에도 다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더라고요. 설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 전 장례가 끝나고 이틀 때 되던 날 바로 손주에게 전화를 걸어봤죠. 그런데 손주가 전화를 바꿔서 하는 말을 듣고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할머니! 그래, 엄만 잘 있어? 너희 밥은 잘 먹고 있는 거야? 네, 할머니, 저희 지금 파티하려고요. 저 오늘 생일이라서 엄마가 파티해 주신대요. 그래서 지금 음식도 차리고 생일 파티 준비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금방 올 거래요. 파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너희 엄마 괜찮다는 거니? 네, 우리 엄마 괜찮은데? 엄마 바꿔드릴까요? 아니다. 아니야. 끊자. 아무리 그래도 발인이 끝나고서 겨우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 전화 받지도 않은 채 손주의 생일 파티를 준비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전 너무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며느리가 아들에 대한 마음이 깊었던 터라 갑작스러운 며느리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바로 며느리를 만나러 달려갔죠. 어떻게 남편이 떠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 전화는 피하면서 자식 생일 파티는 과하게 챙겨줄 생각을 하는지 정말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더군요. 그렇게 부랴부랴 며느리네 집으로 향했는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며느리 표정이 너무나 밝은 겁니다. 그러더니 절 발견하고선 정말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아니, 안 그래도 다 되면 어머님한테 오시라고 전화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일찍 오셨네요. 애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말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하는 거니? 네, 오늘 우리 재영이 생일이잖아요. 동네 친구들도 부르고 했어요. 어머님, 어때요? 엄청 잘 차렸죠? 근데 재영이 선물을 제가 어디 놔뒀는데 잊어버렸나 봐요. 어디 갔지? 부산스럽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정리하고 있는 며느리 뒤로 정말 엄청 신경 쓴 듯한 생일상이 차려져 있었고 벽 쪽으로는 축하 풍선이며 파티 장식까지 죄다 붙여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나 기가 찼는지 모릅니다. 정말 얘가 진짜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전 너무 기가 막혀서 며느리에게 물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듣고 저와 손주는 그 자리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애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여태껏 내 전화 한 통도 안 받고서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 상황에 아무리 자식 생일이라지만 생일 파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 제가 어머님 전화를 왜 안 받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언제 전화하셨다고? 그것보다 그이 아직 안 왔는데, 어머니 그이 안 왔는데 저희끼리 시작한다고 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뭐? 그 일하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일하니. 어머님, 오늘도 남편이 퇴근이 좀 늦나 봐요. 아우, 요즘 왜 이렇게 늦게 오는지. 진짜 속상해 죽겠다니까요. 어머님이 저 대신 한 소리 좀 해주세요. 네? 에미야, 너 왜 그러니? 왜 그래? 우리 아들 떠났잖아. 왜 그래 대체? 어머님, 남편이 떠나다뇨. 아니, 어딜요? 분명 제 아들은 세상을 떠났는데 며느리가 도대체 누굴 그이라고 부르며 찾고 있는 건지 전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머리가 새하얘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말에 손주 역시 깜짝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무슨 소리야? 아빠 돌아가셨잖아. 얘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엄마한테 또 장난칠래? 네 아빠한테 전화 좀 해봐야겠다. 또 일한다는 핑계를 어디서 술 퍼마시고 오는 거 아니야? 아들 생일까지 깜빡하고 엄마가 전화해서 잔소리 좀 해야 되겠어. 그러더니 정말로 전화기를 들고 며느린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러더니 안방에서 띠리리 하고 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린 당황스러워하며 황급히 안방에 들어가 아들의 전화기를 들고 나왔죠. 그때 며느리의 표정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아무런 생기도 없이 멍한 표정으로 전화기를 들고 나오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해요? 혜미야,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어머님, 이 사람 전화기도 놓고 그 여자한테 갔나 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머니? 혜미야, 그게 무슨 소리야? 명재, 하늘나라 갔자니. 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뇨. 어머님도 저 바보로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그놈 때문에 저 큰일 날 뻔했거든요. 저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는데 저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요. 혜미야, 정신 차려. 너 도대체 왜 이러니?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얼른 정신 차려, 정신. 전 주저앉아 하염없이 우는 며느리를 부여잡고 한참을 소리쳤지만 며느린 그저 멍한 표정으로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잠시 볼 일이 있어 나가 있었던 딸이 제 급한 전화를 받고서 며느리네 집으로 달려왔고 엉망이 된 상황을 보고선 서둘러 손주를 챙기더라고요. 딸이 그렇게 손주를 챙기는 동안 전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며느린 충격이 꽤나 컸었는지 마치 아들의 죽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하는 말이 좀 이상하더군요. 자꾸만 어떤 여자한테 갔다고 중얼중얼 하는데 도대체 아들이 무슨 여자한테 갔다는 건지 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애미야, 도대체 왜 그래? 나한테 다 얘기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머님, 저 어떻게 해요? 저 그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제가 수백 번 잡아봐도 도저히 못 살겠대요. 그 여자하고 살고 싶대요. 그래서 저랑 이혼하겠다고. 그래서 다 놓고 갔나 봐요. 그 여자라니, 그 여자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이 사람 저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건네준 핸드폰을 보는데 전 핸드폰에 저장된 것들을 보고 또 한 번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며느리에게 일방적으로 이혼하자며 여러 차례 통보한 메시지 내역이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야? 어머님,
저희 남편 다른 여자랑 바람났어요. 제가 기다리겠다고 해도 제발 이혼만 해달라고. 전 재산 다 놓고 간다고. 그리고 아이 양육권도 다 줄 테니까 이혼하자고 울며 불며 말하더니 이렇게 핸드폰만 놓고 나갔나 봐요. 저 더는 못 참아요. 어머님한테 죄송한데 저 더는 못 참겠어요. 전 너무나 충격을 받아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들은 며느리를 두고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생각해보니 아들이 해외에서 급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여자란 얘기를 듣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 그게 그저 회사 일 때문에 출장을 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들은 저한테까지 거짓말을 하며 상간녀 해외여행을 떠났던 거고 그전부터 아들의 불륜을 알고 있었던 며느린 가정을 지키고자 그렇게 아등바등 버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며느린 정말 정신적 충격이 심했는지 그렇게 오열하며 울다 갑자기 일어나선 또 뭔가를 찾기 시작하더군요. 애미야, 너 뭐 하는 거니? 어머님, 저희 아들 생일 선물 제가 사다 둔 것 같은데 그게 어디 갔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남편이 사오기로 했었나? 어머님, 그 애한테 전화 한 번만 해보세요. 전화해도 안 받네. 혜미야, 너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믿었던 아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도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며느리가 그 와중에 아들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도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유도 다 죽은 저희 아들 때문인 것 같아 정말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며느리가 진정이 되고서 전 부랴부랴 며느리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홀로 남겨두는 건 위험할 것 같아 일단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가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전 안방 화장대를 보자마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게 도대체 다 뭐야? 화장대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건 바로 약봉지였어요. 그 건강하던 며느리가 수많은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었더군요. 처방받은 것을 보니 죄다 정신과에서 받은 약이었습니다. 저에겐 아무렇지 않은 듯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늘 잘하던 며느리가 혼자 이렇게 소갈이를 하면서 살아왔다는 걸 안 순간 전 너무나도 큰 죄책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전 그렇게 부랴부랴 짐을 챙기고선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혜미야, 가자. 일단 우리 집에 가 있자. 어머님, 제가 왜 시댁에 가요? 이제 곧 그이 올 텐데요. 애미야, 정신 차려, 정신. 애비나 안 온다. 안 오니까 얼른 우리 집으로 가자. 그렇게 전 짐을 싸들고 며느리와 손절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어요. 진료 받으며 알게 된 건 며느리 상태가 정말 심각했다는 거였죠. 안 그래도 우울증에 심각한 불안에 수면 장애까지 생겨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남편마저 그렇게 떠나버렸으니 며느린 그 충격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였죠.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며느린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게 되었고 너무 심각하다 보니 입원 치료까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 진단을 받는데 어찌나 눈물이 펑펑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입원을 하고서 한동안은 며느리 면회도 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고서 면회가 허용되었을 때 며느리를 만나러 가니 참 많이 야위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젠 정신을 좀 차렸는지 절 보자마자 며느린 왈칵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미안하지. 그동안 몰라서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괴로워했던 거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저희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며느리 면회가 거의 끝나갈 때쯤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울지 마세요. 저 여기서 치료 잘 받을게요.
저 치료 잘 받을게요. 대신 우리 재영이 어머님이 좀 부탁드려요. 혜미야, 그건 걱정하지 마라. 내 손주 내가 챙기지. 그건 아무 걱정 말고 넌 그저 치료나 잘 받아야 돼. 그렇게 눈물로 며느린 입원 치료를 열심히 받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니 아들 장례식이 치러지면서 약도 제대로 못 먹고 거기다 큰 충격을 받아 상태가 더 심각해진 모양이었어요. 전 어떻게든 우리 며느리가 다시 잘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만이 며느리에게 아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토록 저희 집에 헌신적이고 최선을 다했던 며느리가 아들의 잘못으로 한순간에 망가지는 걸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전 더더욱 며느리의 치료를 도왔답니다. 저희 딸도 역시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 손주를 돌봐주곤 했고요. 그러면서 딸도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엄마, 우리 새언니 불쌍해서 어떡해? 나도 정말 몰랐어. 새언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나도 정말 몰랐어. 오빠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벌여가지고 그렇게 떠나버리면 어떡해. 잘못을 했으면 새언니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그러게나 말이다. 그렇게 훌쩍 가버리면 애미 마음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네 새언니 마음 좋아질 때까지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며느리가 참아하지 못했던 몫을 제가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 아들의 상간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 상간녀를 찾는 건 참 어렵지도 않더군요. 그 여잔 명품 옷을 판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 매장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마 장례식에서 절 봐서 그런지 상간녀는 제 얼굴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절 보자마자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어쩐 일로? 어쩐 일? 어쩐 일이라니? 내 자식하고 뒹굴고 다닌 것도 모자라 우리 며느리 마음에 상처를 줘? 그래놓고선 뻔뻔하게 이렇게 살아? 너 아주 오늘 잘 만났다. 우리 며느리 마음 아픈 만큼 네 마음도 어디 한번 아파봐. 왜 이러세요? 대체 왜 이러세요? 뻔뻔하게 가정 있는 남자랑 불륜 저질러 놓고선 죽으니까 이젠 아무렇지 않게 산다고? 그렇게 사는 건 내가 죽어도 못 보지. 우리 아들한테 언제 이혼할 거냐고 닥달하는 문자 내가 죄다 봤어. 내가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너 쫓아가서 괴롭힐 거야. 두고 봐 어디. 이거 좀 놓으세요. 아주머니, 이거 놓으시라고요. 경비 좀 불러주세요. 얼른요. 제가 그렇게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휘두르자 그 상간녀는 다급하게 건물 경비를 불러달라고 주변에 소리를 쳤습니다. 당연히 그날 그 매장에 왔던 손님들은 죄다 그 모습을 봤겠죠. 그렇게 한 차례 쫓겨나고 난 후 전 그 뒤로도 여러 번 그 매장을 찾아갔답니다. 저뿐 아니라 저희 딸도 그 매장으로 찾아가 아주 난리를 피웠어요. 그러니 결국 매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소문이 중요한 명품 매장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으니 어느 누가 매장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결국 그 매장은 나중엔 아예 폐업을 했다더라고요. 아마 그 상간년 제가 평생 쫓아다닐 거라 했으니 어딜 가더라도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 겁니다. 그 후 저희 며느리는 퇴원과 입원을 반복했습니다. 정신병이라는 게 그리 쉽게 나아지는 건 아니었더라고요. 약을 잘 챙겨 먹지 않을 때면 며느리는 더욱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더군요. 하루는 멀쩡해졌다가도 바로 그 다음 날은 우울해 눈물만 흘리며 아무것도 안 먹을 때도 있었고 어떤 날엔 죽은 아들을 찾으며 집에 가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던 때도 있었죠. 어머님, 저 갈게요. 저 집에 가야 돼요. 남편 이제 퇴근할 텐데. 혜미야, 왜 그래? 애빈 이제 없어. 없잖아. 혜미야, 어서 정신 차려라. 어머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남편 저녁 시간대인데 저 가야 돼요. 혜미야,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던 며느리를 눈물로 입원시키고
다시 태어나면 또 제가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아들의 잘못으로 상처받은 며느리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정말 눈물겨운 시간을 버텨오면서 천만다행으로 며느리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게 되었어요. 처음엔 받아들이지 못했던 아들의 죽음도 어느덧 며느리는 받아들였고 약을 잘 챙겨 먹으면 일상생활도 문제없이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그렇게 되기까지 무려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없이도 이젠 손주와 생활을 잘하는 며느리 보면서 이젠 각자의 길을 갈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며느리에게 이젠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며느리가 딱 잘라 거절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어딜 가요? 여기가 저희 집인데 저 못 가요 이제. 저 여기서 살 거예요. 애미야, 이제 가야지. 이제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내가 너희한테 죄인이고 내 아들이 너한테 죄인인데 어떻게 나랑 살아. 가서 손주 재영이랑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 아니에요. 저 어머님하고 평생 살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어머님이 시어머니예요. 저한테 어머님은 제 엄마예요. 제 친엄마나 마찬가지라고요.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네? 어머님, 그냥 우리 같이 살아요. 그렇게 몇 번이고 전 며느리를 내보내려고 했지만 결국 며느리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전 며느리와 손주와 같이 셋이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네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실 전 요즘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며느리도 아직 젊은 나이인데 새 인생을 다시 출발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으니 제가 꼭 걸림돌이 될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가게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살아도 되는 건지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느린 정말 저한테 딸처럼 너무 살갑게 잘합니다. 이젠 정말 예전에 그 착하고 마음씨 곱던 며느리로 다시 돌아온 것만 같네요. 딸도 종종 집에 찾아오는데 딸이랑 둘이서 언니 동생 하면서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며칠 전엔 딸이랑 저랑 손주랑 며느리랑 이렇게 넷이 쇼핑도 갔다 오고 집에서 고기도 구워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답니다. 언니, 이거 먹어봐요. 이거 진짜 꿀맛이에요. 오늘따라 고기 진짜 맛있네요. 역시 언니가 고른 고긴 한 번 실패가 없다니까요. 그죠? 제가 고기 하나 끝내주게 고른다니까요. 어머님, 어머님도 많이 드세요. 요즘 보니까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네. 내일은 우리 뜨끈한 소고기 전골 해서 먹어요. 아유, 살이 빠지긴. 진영이 네가 요즘 밥을 너무 잘해줘서 내가 요즘 아주 살이 올랐어. 맞아요, 언니. 우리 엄마 요즘 통통해졌는데요. 역시 우리 엄마는 언니랑 있어야 돼. 나랑 있으면 잔소리하느라고 살이 빠져. 그렇게 저희는 점점 서로에게 귀중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음 한켠으론 고민과 걱정도 있지만 사실 저 역시 며느리와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게 정말 소중하고 좋네요. 물론 다른 분들이 보신다면 이게 맞는 건가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건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가족은 이제 평화를 되찾은 것 같습니다. 다만 바라는 게 있다면 앞으로 저에게 남아있는 모든 행운들이 제 며느리에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전 핏줄로 연결된 사람들만이 끈끈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70평생 살아보니 피로 이어진 관계만이 끈끈한 건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 내 감정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가정이든 우여곡절이 없을 수는 없겠죠. 저희 집에도 정말 수많은 일들이 많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런 단단한 저희 집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저희 며느리에겐 용서받아야 할 일들이 남아있어요. 전 평생을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며 며느리 행복을 빌어줄 생각이랍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며느리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느꼈던 건
참 마음을 다친다는 게 정말 큰일이라는 거였어요. 다리가 부러지고 상처가 나 피가 나는 건 눈에 보이니까 바로 치료할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골마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그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힘내서 치료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흔히 마음의 상처는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라는 것도 치료가 필요하더라고요. 더 골마지고 깊어지기 전에 꼭 치료받으셔서 남은 삶을 보다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과 정을 따뜻하게 나누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